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전기 대외관계 파트를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15분 그 제한에 좀 거의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둘러 끝냈습니다. 앞부분 살짝 좀 더 보완하고 좀 설명을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외란 이후 동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마무리에 좀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동아시아의 주도권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된 거였죠. 그런데 이 명나라가 그러면 왜 이렇게 쇠퇴했는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한 게 아니라 좀 서둘러서 끝냈습니다. 명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는 아니었는데 명나라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 때 무려 3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만력 3대 정이라고 합니다. 3대 원정, 3대 정복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트는 조선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조선의 요동군을 급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조선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일본이 셌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공격에 파죽지세로 조선의 육군이 밀리면서 왕이 의주까지 도망와서 곧 망명 한 해 만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명나라는 군대를 급파해서 조선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명나라 원정을 가는데 조선아 길을 비켜라 이런 명분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요. 하지만 명나라의 사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당시 이렇게 몽골족 보바이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보바이의 난인데요. 이 반란이 쉽게 진압이 되지 않자 명나라에서는 요동에 있던 주력군까지 이쪽으로 끌고 와서 얘들을 진압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효성, 명나라에 나중에 4만여 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이효성의 부대가 여기에 가서 싸우느라고 사실상 조선의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상황이 급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말로 이 5천 명의 조승훈이 보냈던 그 총병 5천 명은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보바이의 난이 보바이의 난 진압이 끝나자마자 주력 부대를 조선에 투입해서 이때부터 제대로 된 조명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과 휴전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조선에서 정유재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서남 쪽의 묘족의 지도자, 이쪽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양응용이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은 꽤 규모가 컸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여기에 무려 20만 명이나 동원돼 가지고 이들을 진압해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명나라 그러니까 큰 전쟁이 몇 군데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조선에 대한 오랜 지원과 이런 군비가 많이 지원 가다 보니까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내부에서 이자성이라고 하는 자가 농민군을 이끌던 이자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중국의 옛날 수도죠. 서안, 장안, 여기서 대순제국, 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이자성의 군대가 명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자살하면서 명나라는 스스로 무너져버린 거죠. 물론 이런 이자성의 반란 과정에서 이 후금, 여진족은 건주 여진, 해서 여진, 야인 여진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전에 12세기에 금나라를 세웠던 아구타 아시죠? 이 아구타는 해서 여진 출신이라면 이번에는 후금을 세운 대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후금이라고 부르죠.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 출신입니다. 얘는 이쪽에서 세력을 점점 키워가서 이제 명나라가 조선과의 전쟁 그리고 내부 반란 등으로 정신이 없자 여진족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죠. 이게 1616년입니다. 얘들이 점점 세지니까 명나라는 얘들하고 싸우느라고 또 정신이 없는 거죠. 그 틈에 이제 이자성의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명나라는 안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을 그 무렵에 이제 청으로 바꿨던 여진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뒤에서는 이자성이 반란을 일으키니 명나라는 샌드위치로 당해버렸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했던 토요토미 가문이 무너지고 에도를 중심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선에게 나는 전쟁에 임진전쟁에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다시 국교를 맺자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광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쪽의 상황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후금이 성장하고 있고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쪽의 일본하고도 또 싸우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국교를 재개하게 되는 겁니다. 광해군 때 기유 약조.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제 명은 무너졌지만 조선은 위기의 조선을 도와줬던 명나라를 여전히 숭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는 명나라를 숭배하면서 망해버린 명나라를 잊지 않고 있으면서 이제 중화 제국이 무너졌으니 조선이 이제 중화의 정통을 이었다 해서 소중화 사상 같은 걸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 여진족의 청나라는 나라 이름도 만주족으로 바꾸는데요. 만주족의 나라 이름의 민족의 이름도 만주족으로 바꾸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오랑캐로 은근히 무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28강 들어가 볼게요. 임진전쟁이 끝나고 나서 선조가 이제 몇 년 더 왕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요. 광해군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또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광해군은 전쟁, 오랜 7년 전쟁으로 백성들이 힘들었으니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겠죠. 불타버린 사고를 다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거 낫게 해주기 위해서 동의보감 같은 책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너진 성곽 보수해야겠죠. 뭐 이런 전후 복구 사업을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뭐 다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토지조사도 하고 토지 개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세금제도 를 개혁을 합니다.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죠. 그래서 농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확충을 도모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명나라하고 후금 사이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자 아니 명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림들은 반발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광해군 당시의 집권 세력은 여러분들 붕당 아시죠? 붕당.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면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있었다면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광해군 시대의 집권 세력은 이 북인 정권이었습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가장 큰 규모의 서인도 아니고 그 다음 남인도 아니고 규모가 제일 작았던 여소야대 정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정권을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좀 무리를 합니다. 서인과 남인을 배척하고 정권을 너무 독점하려다 보니까 이 서인들이 불만이 많았죠. 이런 사림의 주류인 서인과 남인들이 이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뭐겠습니까? 명에 대한 의리죠. 명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막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후금이 요동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해줘야 되겠는데 명나라가 아예 요 금나라를 쳐버리기 위해서 후금을 치기 위해서 조선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함께 후금을 치러 가자고 하죠. 치러 가자고 하는데 광해군은 계속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르우 전투에서 대참패를 하고요. 오히려 역전을 당해가지고 요동까지도 명나라는 후금에게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동을 지키던 장수였던 모문용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나라로 튀지 않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요동 수복 작전을 펼친다고 하는 거죠. 광해군은 그 모문용을 이 가도라고 하는 섬에 보이시죠? 평안도 철산군 가도라고 하는 섬에 보내고 그 안에서 이제 요동 수복 운동을 펼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명분상. 그러면서 금나라에게는 요동에서 탈출해온 명나라 패잔병을 우리가 섬에 가둬놨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금나라와 명나라
후금과 명나라 양쪽의 명분을 다 살려주는 거죠. 이런 식의 중립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광해군은 이제 실각을 하고요. 인조 반정으로 서인들과 일부 남인들, 특히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게 명나라에 대한 의리 아닙니까? 그래서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죠. 이렇게 되자 후금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조선에서 이렇게 친명 배금 정권, 특히 이괄의 난이라는 게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괄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괄의 난 잔당들이 광해군이 쫓겨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후금어로 망명해서 설명을 하고 친명 배금 정권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고자질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가뜩이나 이 동광진에 있는 모문용의 군대, 이 가도에 있는 군대가 걱정스러웠던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이 이제 친명 배금으로 돌아서자 명나라와의 본격적인 싸움을 전에 조선을 송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평안도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군대를 공격을 하겠다는 게 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정묘 호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명나라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실은 만주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조선을 뜯어서 약탈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묘 호란이 일어나게 됐고 광군과 의병의 항전이 있었다. 왕은 이제 강화도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후금 입장에서도 명나라와 지금 계속 싸워야 되는데 조선과 형제관계를 맺고 조선에서 세패를 받아먹는 것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다. 명나라와의 진짜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그 뒤에 후금이 더 힘이 세져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화파와 척화파의 대립 속에서 청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은 결국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 그게 바로 뭡니까? 병자 호란이죠. 결국 조선은 남한산성 영화 많이들 보셨죠? 결국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대외관계의 변화. 이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기후약조를 맺고 국교를 재개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이 통신사는 외교 사절일 뿐만 아니라 발달된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해주는 전파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청나라와는 표면적으로 전쟁이 졌으니까요. 표면적으로 4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청나라를 정벌해버리겠다. 북벌운동을 준비하죠. 서인들은 계속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있었고 효종은 진짜로 북벌을 추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북벌운동은 사상적으로는 중화를 존중하고 양이 오랑캐를 구축한다 이런 의미죠. 이래서 성리학적 세계관에 따라서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 명분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북벌 해가지고 청나라하고 싸워서 오랑캐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병자호란에 졌던 책임을 회피하고 군사력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려는 정책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길러졌던 군대는 오히려 이 그림처럼 효종은 열심히 이렇게 조총부대를 길러냈으나 청나라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조선의 군대를 이용해서 이 러시아가 자꾸 아무르강 유역으로 흑룡강 유역으로 오자 이들하고 이제 싸우는데 청나라 군대로 안 돼. 근데 조선의 조총부대가 잘 싸우는 것 같으니까 군사 파병을 요청하죠. 그래서 오히려 조선은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렀던 군사력을 청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조선 군대가 아라사를 정벌했다. 나선 정벌. 1차 병급이 100명의 부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잘 싸웠어. 그러자 청나라는 이번에는 2차로 더 많은 군대를 요구해서 신유 장군이 가서 싸워서 6개월간 머물면서 청나라를 도와주고 오죠. 이 신유 장군은 칠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이미 국력이 신장했고 문화가 융성했으니 청나라를 정벌할 게 아니라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자는 북학론이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할 게 아니고 북벌할 게 아니고 청나라로부터 배우자라는 북학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인조의 큰아들로서 명나라에 끌려가서 오히려 그 베이징까지 가가지고 보고 왔던 소현세자. 소현세자 같은 사람은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돌아와서 왕이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어버렸고
후에 북학파에서 이런 주장들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아,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또 15분이네. 여기까지.